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정려에서 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 설날 연휴가 있다 보니까 2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변은 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예. 설 명절에 뭐 좀 길기도 했고 그 사이 업무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나와서 일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운동도 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막 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김변은 이랬군요. 예, 나라를 지켰습니다. 예. 자,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일주일은 유난히 힘들죠. 네, 하지만 그 힘든 일주일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주말을 또 기다리면서 방송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의료계 소식 중 흥미로운 것만 골라봤습니다. 의료계 내 이슈를 짚어보는 히포크라테스 2015년 2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정승원 기자가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승원 기자입니다. 네.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정부가 2차 시범 사업을 계획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예, 의료계의 반대가 심하지만 복지부의 시범 사업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범 사업이 더 확대됐는데요. 우선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 중 만성질환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보건소 5곳과 의원급 의료기관 13곳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15곳 더 추가로 모집해 5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외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 시범사업도 추가됩니다. 이 경우는 만성질환자와는 달리 원격 모니터링은 물론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진료도 포함됩니다. 그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는 아예 그냥 원격 진료도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군요. 모니터링 말고. 네. 서비스 모형은 의료기관, 그러니까 보건소와 의원이죠. 도서벽지의 보건진료소 또는 경로당 등 공용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에 대해서 간호인력 등의 도움을 받아서 원격 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원양어선과 군, 그리고 교정시설 등에서도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실시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범 사업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또 논란이 일어나겠죠. 아마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 말고 의료인 간 협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응급실을 바탕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우선 응급실 간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농어촌 그리고 취약지 응급실에서 전문의 자문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에 원격 협진을 의뢰하고 CT 영상과 환자 기록을 보내서 진료하는 모델이 추진됩니다. 네. 이미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할 병원 이름이 확정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점 대도시와 농어촌 취약지가 인접한 7개 지역 내 거점 병원들이 결정됐는데요. 강원도의 춘천성심병원, 경북의 안동병원, 경기 북부의 의정부 성모병원, 인천의 가천길병원, 제주의 한라병원, 광주의 전남대병원, 전남의 목포한국병원 등입니다. 이들과 함께 원격 협진을 한 취약지 병원은 40에서 50개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꽤 큰 병원들이 참여를 하네요. 네. 자, 현재 응급실 간 이루어지고 있는 전화 또는 화상 원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정식 수가로 전환할 계획도 마련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3월부터 단국대병원과 명지병원, 그리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및 이들과 협약을 맺은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단 수가를 시범 적용합니다. 이후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원격 협진까지 시범 적용을 올 상반기 중 확대하고
오는 2016년 상반기 중 정식 수가로 전환될 방침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시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예, 1차 시범 사업을 3월에 만료해서 4월 말 평가를 완료하고요. 2차 시범 사업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4월 이후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1차 시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를 가지고 의사협회하고 복지부가 한판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일인가요? 예, 지난 25일에 의협에서 원격으로 시범 사업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했는데요. 원래 복지부와 의협이 같이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의협이 내부 사정으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범 사용 내용이 보고 싶으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오. 특히 현재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의료기관이 자신들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복지부가 맘대로 시범 사업 현장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해졌어요. 네. 네. 예, 제가 지금 잠깐 제가 복지부 출입 기자로서 청년의사 신문 각성순 기자입니다. 네, 잠깐, 인사 좀 네. 하고 들어와요. 예, 잠깐 끼어들자면 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복지부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요거 관련돼서 취재를 좀 해서 들었는데요. 아까 방금 정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거 보고 싶으면 들어와라. 들어오면 들어와. 다 주겠다. 들어와. 다 보여주고 네. 해주겠다. 이런 식이었고 의협은 이제 안정성을 자기네들이 검증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네. 고대 모 교수에게 그 시스템이나 이런 안정성 검증을 좀 해보자고 해서 연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교수가 복지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가서 이제 보고 싶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도 좀 보여주고 그 보건소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 한 곳만 보여줬대요. 의협의 이 발표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못 보고 한 곳만 봤는데 거기도 이제 꽤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다는 거죠. 또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 이제 의협은 이렇게 주장한 거고 복지부는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복지부가 또 얘기한 거는 3월에 끝나잖아요. 이게 1차 시범 사업이.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의료계가 참여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이 봤을 때도 저명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의사들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이미 구성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차 평가가 끝나면 가서 환자에게 진짜 이게 효용성이 있었는지 안전성이 있었는지 경제적 효과는 있었는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안전성과 효용성을 나름대로 복지부에서도 의사들을 데리고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지부는 얘기를 그 했습니다.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가 됐어요? 안 그러면? 됩니다. 공개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참 신기한 게 참 비공개가 많아요, 모든 게. 아니 이게 무슨 정보기관들도 아니고 13개의 기관이 이미 시범 사업을 이렇게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죠. 모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하면 그 주변에 의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의협도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환자들도 다 그렇죠. 환자들도 다 경험이 이미 있고. 다 경험이 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는 알려질 수도 있고 네. 알려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뉘앙스가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의원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아름아름 알려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네. 근데 공식적으로 네. 복지부에서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봐라.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는 그쪽에서 좀 많이 꺼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자기들은 전혀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 이렇게 그게 마치 이제 이게 기싸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의협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할까봐 지금 걱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분들이 걱정이 네. 심하신 거죠. 네. 네. 그 사실상 누군지 다 알려면 알 수 있는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서로 그냥 명단을 공개 안 하고 있고. 그러게 굉장히 후진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예, 13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늘어난다는데. 13개가 지금 이제 보건소 5개, 네. 그 다음에 의원 13개에서 18개, 네. 18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복지부에 따르면 15개? 지금 13개가 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 15개를 더 추가하겠다. 네. 해서 2차 시범 사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요거는 뭐- 이제 만성질환 관련된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 시범 사업에서.
아니 근데 시범 사업 평가를 그 어떻게 하지? 그 누가 봐도 저명하신 분들이 하겠죠. 누가 봐도 저명하신 누가 봐도 저명하신 분들이 분들. 네. 했지만 지금 어디서 했는지도 공개가 안 되고 공식적으로는 네. 그리고 누가 평가했는지도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위원회에서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의사협회에서 또 못 믿겠다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할 크죠. 거 아니에요. 예. 글쎄요. 이거 뭐 선거 국면도 있고 해가지고 의사협회도 의심의 폭이 넓진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시범 사업이 진행돼야 근데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방금 이제 정 기자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거든요. 네네. 복지부만 하는 게 아니라 6개 부처가 함께해서 뭐 군, 그다음 원양어선, 그래서 뭐 의료 취약집까지 해서 아무튼 전방위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약 진행돼서 이 서비스를 겪은 환자분들이 입소문을 만약에 좋게 내는 상황이 온다면 네. 그러면 아마 의사협회도 이렇게 마냥 이렇게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원격 의료 관련 내용은 아마 올해도 의료계 내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허위 과다 입원이 2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예, 그 금융감독원이 허위 과다 입원 보험 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320억 원이 적발돼 2년 전인 2012년 상반기 152억 원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보험 사기주 혐의자인 111명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입원 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환으로 장기 입원하는 나일론 환자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혐의자의 48.6%는 50대였고요. 주부가 51.4%를 차지했습니다. 야, 이거 50대 주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예. 기사에 나와 있는 네. 거니까. 예, 네. 저는 읽은 거고요. 예, 이들은 단기간에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에서 집중 가입을 한 뒤에 바로 장기 입원을 하는 특성을 보였고요. 통상 장기 입원하기 전 6개월 내 평균 6.9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자꾸 늘어간다니까 참 큰일입니다. 이 국민 의식인데요, 이게. 예, 그러게요. 국민 수준인데 50대 주부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보험 사기 네. 범죄에 대한 처벌도 꽤 크죠. 그렇죠. 세죠. 이거 사기 예. 그냥 일반 사기 범죄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반 사기 범죄인데요. 이제 예. 유형이 보험 사기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보험 사기면 이 50대 주부님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보험 사기 환자를 본 병원도 사기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같이 처벌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이런 50대 특히 주부 여성들을 입원시킬 땐 각별한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결과론적으로. 자, 근데 예.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환자가 이렇게 뭐 꾀병을 부려가지고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이 꼭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적극적으로 방조한 경우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환자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퇴원 안 시키고 뭐 이러면은. 네. 환자만 홀로 그 기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진료기록부 확보를 해야 되고요. 네. 진료기록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이게 병원장 또는 병원 내에 환자를 유치하는 사무장하고 이 보험 모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요 병원은 조금 그런 게 허술하다. 그래서 글로 많이 모이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럼 네.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보험을 타기 위해서 진단서도 들어가고 진료 기록도 나오잖아요. 이게 진단서와 관련해서 허위 진단도 들어가고 또 나이롱 환자의 특성이 뭐냐면 병원에 안 있고 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식대라든지 뭐 입원료 이런 것들이 다 어찌게 보면은 그 병원에 잘 관리가 안 되면은 병원장도 공모. 왜냐하면 병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또 건강보험에 청구를 해서 또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롱 주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병원들도 반드시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저번에 어디 좀 나이롱 환자들 많이 가는 병원 주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저녁 때 갔는데 그 주변에
식당에 소주를. 네. 환자복을 입고 술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요즘 많이 그분들은 어- 그래도 그나마 진짜 나이로 근처에 아닌 있는 거예요? 거잖아요. 아예 이제 이게 저도 사건을 해보다 보면은 네. 이 검찰에서 뭘 하냐면 휴대폰 유치 추적을 합니다. 아, 그거까지. 예, 병원 내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서 밥도 주고 투약도 했다고 병원 진료 기록에 나와 있는데 네. 환자가 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놀고 있는 거죠. 아주 먼 거리에서.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은 병실에다가 두고 네. 네, 대포폰을 하나 만들어서 아마 요새 들고 나가면 그런 되지 않을까요? 신종 사기 행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괜히 네. 얘기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 알고 네, 있죠. 네.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기라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대물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렇게 해봤더니 걸리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아마 휴대폰 유치 추적은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빨리 정부가 뭔가 시급히 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돼요. 이게 다 지금 선량한 시민들이 그렇죠. 낸 돈을 그렇죠. 가져가는 거니까. 보험 재정도 빵꾸 나는 거고 맞습니다. 또 사보험이잖아요. 사보험도. 사보험비를 드는 분들의 이게 결국엔 그 전가가 사보험비 내신 분들한테 전가됐거든요. 그러게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이게 재미있는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슬픈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남자들은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네요. 예, 이대 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수인 교수팀이 최근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부모 가정이 가장인 남성 58명과 아내와 함께 사는 남성 256명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부모 가정 남성의 우울 증상 경험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최근 심각한 우울증을 증상을 보인 경우도 한부모 가정 남성이 4.1배 정도 높았습니다. 야, 이건 또 이제 한부모 남성에 이에 대한 또 심각한 명예가 또 훼손되는 상황이겠네요. 50대 아니, 중년 여성하고 한부모의 남성. 예, 자, 이 조사 대상자 연령이나 소득 수준도 그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요. 예,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과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의 남성이 평균 44.7세로 결혼 남성이 43.9세보다 많았습니다. 소득은 연령, 교육, 주택 소유 등 요인을 보정해도 한부모 가정이 기혼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고 4분의 1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 본인의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한부모 가정의 남성의 44.8%로 기혼 남성의 6.6%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요. 특히 본인 소유의 집이 없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경우, 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한부모 가정 남성의 정신 상태가 나빴습니다. 아니 근데 뭐 듣다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저기 본인의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부모 가정 남성은 44%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제가 예. 뭐 애를 직접 키워보니까 예. 혼자 키우면 네. 본인의 삶이 질이 나빠진다고 당연히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궁금한 네. 게 저는 이 들으면서 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남성하고 역시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하고 뭐 비교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건 아닙니다. 예, 이 남성끼리 그래서. 비교한 거라서. 네. 그걸 비교해야 더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뭐 기자님께서 한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저기 부부가 함께 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그렇죠. 키우는 가정의 남성하고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사는 남성하고 비교하면은 뭐 당연히 혼자 사는 사람이 제가 예. 이 교수님께 한번 전화를 드려서 예. 2탄을 하셔야 되지 않냐. 아마 2탄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좋은 일부만 연구 결과의 일부만 아마 예, 발표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그 한부모 가정 중에 가장 중에 남자가 이제 애만 키우는 경우 각별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기울여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격려도 해주시고 네.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한부모 그러니까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 하는 경우도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네. 뭐 주변에도 보면은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이 저녁 약속을 못 잡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예, 자체가 지장이 문제가 많이 있고 저는 와이프가 있는데 왜 저녁 약속 못 잡을까요? 네.
그거는 가장으로서 집에 가서 책임이 물어보세요. 많으니까. 그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네. 집에 가서. 네. 우리한테 묻지 말고. 그리고 왜 전용 육사를 왜 잡아요? 집에 가셔야지. 응? 애 둘 말이야 지금 보러 가야죠. 그러면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에 대한 정신 건강 그 관리 차원에서 국가에서 수가로 좀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좀 근데 상담 받으러 예. 오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겠네요. 네. 또. 그리고 뭐 우울증이 그러니까 진짜 우울증은 아닌 약간 좀 삶의 질이 나쁘고 좀 우울한 그렇죠. 증상을 좀 느끼고 가끔 뭐, 느끼는 예.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병원에 오셔도 딱히 또 해드릴 게 해줄 수 사실은 있는 그러니까 없죠. 이런 네. 과정에서 또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그럴 수- 걸로 예. 또 그렇게 될까 봐 이어질 그럴 것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뭐 좀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하면 좀 낮을까요? 재혼을 하면 재혼을 하면? 아이들 어떤 사람이랑 그렇죠. 어떤 재혼하느냐에 분이랑 따라서 재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죠. 네. 또 어떤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돌봐줄 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육아. 예. 뭐 저희 그 놀이방 이런 경우에 예. 그 요즘 근데 어린이집 잘못 보내면 막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그것도 침으로 문제고. 꼽히고. 예. 네. 침으로 꼽히는 건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출산율이 지금 뭐 1000명당 8명 뭐 이렇게 가장 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네. 나타났다는 기사도 최근에 있던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다 안 낳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우울증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자식의 효도가 노인 우울증에 영향을 준다는 그 연구도 이것도 뭐 당연하게 들리긴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창원 교수팀이 복지부에서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시행한 전국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자녀와 주 1회 이상 전화통화를 하고 월 1회 이상 방문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3년 뒤에 우울증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노인 1만 명 중에서 우울증과 인지 저하가 없고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4,398명을 대상으로 자녀와 전화 연락 및 왕래 횟수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나눈 뒤 3년 후 우울증 발생을 확인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3년 뒤에 우울증 발생 위험은 자녀와 주 1회 이상 전화통화 그리고 월 1회 이상 방문 왕래를 동시에 한 집단에 비해서 주 1회 이상 전화통화만 한 집단은 44%, 월 1회 이상 방문 왕래만 한 집단은 49%, 주 1회 이상 전화통화도 안 하고 월 1회 이상 방문 왕래도 안 한 집단은 86%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 네. 뭐 네, 그러네요. 재밌어요. 이거는 뭐 상식적이네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 예. 자식과 왕래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 정승환 기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죠. 전 따로 삽니다. 아, 그래요? 그럼 부모님께 전화를 주 1회 이상 드리나요? 예, 저는 주 한 2회에서 3회 정도 드리는 거죠. 방문은 월 몇 회나 하십니까? 방문은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 발생 위험이 굉장히 낮은 걸로. 교자네요. 그거는 교자. 이제 가서 잘해줬을 때고요. 가서 막 행패 부리고 왜 장가를 안 보내주느냐, 전셋돈을 왜 안 마련해주느냐. 매주 가가지고는 괴롭히고 막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제외됐나 보네요. 여기서 되게 보면은 네. 저런 것도 같이 이 홍창현 교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그러세요? 그게 지금 이 용돈의 액수 뭐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상관관계를 좀 그렇겠죠. 예, 와서 뜯어가면은 스트레스 많아질 것 같고요. 보태주면은 많이 근데 낮을 이제 것 같고. 뭐 이게 수천 명이 한 거니까 아무래도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가는 사람이 용돈도 많이 드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겠죠. 네. 그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를 드리는 용돈의 차이가 있는데 그룹별로 그거를 다 보정을 했더니 전화 통화 횟수나 방문 횟수는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는 용돈의 액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이런 수도 거예요. 있잖아요. 솔직히 딱 연구가.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네. 자주 찾아가. 네. 근데 밥만 먹고 와. 네. 설거지만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스트레스 요인이고 네. 자주 안 가시더라도 은행으로 따박따박 따박, 용돈 보내드리고 그러면 네. 그거는 도움이 또 도움이 막 되죠. 보내드리고 예, 예. 아니 도움이 또 보내드리고 예. 가사 도움이 또 그러게. 보내드리고 예. 그러면은 우울증 안 걸리실 수도 그러시죠. 있고. 예. 여러 가지 너무 이 혼란 변수가 굉장히 많은 변수가 많은. 그러니까요. 예, 이게 부분이에요. 진짜 이게 그냥 가서 뭘 했느냐가 이게 여기 안 들어 있어가지고 네. 예, 상당히 이것도 추가 연구가 필요한 필요하시네요. 것으로. 예. 그렇지만 네. 대개의 경우에는 가셔가지고 놀아도 드리고 그럼 예, 선물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그랬겠죠. 네. 예. 지금 이 연구를 한 아주대병원 정신과의 홍창영 교수는 네. 그
우리가 잘 아는 홍해걸 기자의 친동생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의사 집안이시네. 네. 네. 뭐 중요하지 않지만 네. 생각이 납니다. 네. 그 형이 잘 안 하니까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해봤나? 요새 네. 그 홍해걸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전 기자 하여튼 그분은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편에서 자주 네, 보이죠. TV에서, 방송은 많이 예, 나오고 예. 방송인이시군요, 네, 요즘은. 방송인으로 이제 기자에서 방송인으로 전환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네. 다음에 한번 모실까요? 한번 그러시죠. 말씀 잘하실 텐데. 제가 섭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친해요. 네. 네. 혹시 저 홍해걸 기자의 희구라 출연을 특별히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100% 한번 저희가. 섭외 그러면 한번 갑자기 해보도록 청취율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닌가요? 예. 글쎄요. 네. 네, 네. 그거는 뭐 한번 네. 나중에 보고요. 자, 자, 다음 뉴스. 네. 이 담배값 인상 관련해서요. 최근 정치권에서도 저가 담배 아이디어도 나오고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예, 이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담배값 경고 그림 삽입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유예보다 긴 유예를 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담배값 경고 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복지위가 담배값 경고 그림 도입에 대해서 법안 공표 후 유예 기간을 이례적으로 1년 6개월로 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안의 시행 시기는 법안 공표 후에 6개월인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1년 혹은 2년 단위로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처럼 이례적인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흡연자와 담배 사업자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유예 기간은 그래요. 딴 재법령들을 보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이렇지. 예. 1년 6개월짜리 유예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네. 1년 6개월을 유예를 하면은 그게 다음 내년 총선 딱 지나간 시점에 해당이 되나 보죠? 예, 20대 총선의 경우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에 총선 직전인 3월 초에 담배값 경고 그림이 도입돼서 흡연자와 담배 농가 등 제도업자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여론이 좋지 않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복지위에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도 유예 기간을 1년 6개월로 한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입법 활동이 사실은 정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꼼수는 또 이해도 못할 거는 아니죠, 사실은. 아니 근데 네. 정치권에 좋지 않은 여론. 네. 어차피 양쪽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서 그 큰 편차는 없지 않아요? 그냥 총선. 안에 왜냐하면 정치권 근데 내에서 담배를 나오는, 많이 네. 피시는 분들이 네. 그 유형이 어느 부류가 어느 많냐. 당에 더 많으냐. 뭐 그럴 수 네, 있죠. 왜냐하면 네. 젊은 분들이 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을 수가 있고요. 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 요새 젊은이들 대학생들 별로 안 피던데. 요즘 네. 젊은 세대 제 정확한 건 아닌데 네. 그냥 느낌상 봤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젊은 뭐 네.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담배를 피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글쎄요. 아무래도 나이 든 분들이 더 피울 것 같은데. 나이 들고 약간 좀 저소득층에 계신 저소득층이 분들이 많이 피운다, 많이 뭐 피우시는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가 담배 아이디어도 나오고 뭐 이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정부 여당에 좀 비판적일 수가 있죠. 가능성이 네. 더 높죠. 네. 예. 네. 그러면은 요 지금 1년 6개월 유예를 주장한 쪽은 여당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추정.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담배 때문에 하여튼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예, 돼요. 1년 예. 6개월 무조건. 아니 그러면 그냥 6개월만 하면 되잖아. 왜 그거를 1년으로 6개월도 총선 전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총선하고 좀 멀잖아요. 예. 네. 진작하지 그냥. 이걸 1년 6개월이나 연기를 하고 그래요. 자, 그럼 지금 이 담배값 얘기할 게 아니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간통을 간통죄? 7대2로 유예원 결정을 결국은 내렸습니다. 좋은 얘기. 예. 대본에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아니, 이제 뭐는 대본 보건- 쓴 다음에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보건의료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예. 보건의료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콘돔 회사 주식이 많이 뛰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있어요. 그런 뉴스가 있던데.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찾아보죠. 뭐 지금 음. 아무 대본도 없고 지금 뉴스도 안 보고 있지만 네.
간통죄의 폐지는 보건의료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예전에 그 간통을 하다가 네,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 뭐 낙태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연결됐을 수가 있겠고 또 뭐 비뇨기과의 전망이 좀 더 밝아질까요, 혹시? 뭐 아무래도 아닐 것 같아. 글쎄요, 네. 이거는 간통죄가 그런 간통죄 위헌 나온 게 간통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럼요. 예, 간통죄가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해친다. 원래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얕은 예. 지식으로 살짝 그냥 봤을 때는 이미 성인이 된 개인의 네. 성생활까지 네. 국가에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그렇죠. 취지라고. 이미 성인이 네. 된 성인의 담배 네. 피는 것도 간섭하는데 뭘 그런 성적 걸, 자기 결정권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이런 단어 쓰더라고요. 네. 그런 쪽보다는 이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다음에 간통죄를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통죄 고소하려면 이혼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간통죄라는 거는 복수의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걸로 제도가 활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김변께서도 평소에 이 간통죄는 폐지돼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그게 법률적으로 관여를 할 부분이 있냐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 또는 육체적으로 그랬으면 뭐 성적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행설수설하죠 제가. 네. 네. 어려운 용어인 것 같은데 네. 기사 보니까 이제 유책주의에서 네. 뭐 파탄주의로 그렇죠. 바뀌었다. 네. 요렇게 네. 해석하더라고요. 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는 문화에서 실제로 이 부부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뭐 이게 지금 파탄 났다. 실제로 이혼에서도요 이제 결국에는 양육 문제하고 재산 분할 문제로 많이 포인트가 올려갖고 위자료 부분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위자료가 5천만 원 해도 5천만 원에 아파트를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예,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죠. 그렇죠. 그때 위자료 5천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위자료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지금 뭐 2, 3천 뭐 이렇거든요. 옛날에 2, 3천이면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2, 3천. 2, 3천 은 장난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월세 보증금도 예. 안 돼. 그래서 3천으로. 이게 네. 유책의 의미가 뭐냐면 위자료를 물어내기 위해서 유책이거든. 너 책임이 있으니까 정신적 고통을 준 위자료를 배상을 해라. 근데 막상 막 해서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배상금 했더니 2, 3천인 거예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거는 그냥 쿨하게 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부분만 신경을 쓰게 상황이 돼서 실제 현실에서도 파탄주의로 유책주의에서 그냥 결혼이 파탄됐으면 아니, 그래서 서로 쪼개자 파탄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간통 예전에는 이제 형사 범죄인 동시에 민사 소송도 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형사가 없어지고 나면 민사 소송 걸었을 때 배상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위자료가 올라간다. 위자료가 올라간다. 위자료는 우리나라에 위자료라기보다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상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때 맥시멈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뭐 1억 이런 이상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명 스타들 보면 그럼 많죠. 천문학적으로 예. 위자료를 내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럼 그러기 어려운가요? 그거는 지금 현행 판례에서는 법으로 갔을 때는 어렵고요. 계약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계약을.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유명 혼전 헐리우드 그 연예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바람 펴서 그런 경우에는 얼마 뭐 그렇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정 위자료죠, 그거는.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하고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그렇게 계약을 하죠. 나눠서 계약을 하죠. 아니 보통 계약 없는 경우에는 계약 없이 그러니까 하는 경우들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네. 뭐 평범한 연예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이 따로 있어요. 다르죠. 외국도? 왜냐하면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고요. 재산 분할은 그냥 말 그대로 소유권에 대한 나눔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뜬금없이 간통죄와 역시 뭐 보건의료랑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을 네, 지금 뭐, 좀 관련이 있어요. 의사들 중에도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위자료와 관련이 있겠군요. 정신 보건에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의사가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군요. 재산 분할을. 근데 재산 분할이 걱정해야지. 꽝 되면 네. 반이면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위자료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네, 네, 이제는 재산 분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 판단의 위자료 정신 가격을 너무
저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우리 기준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국력 또는 GNP 상승률에 비해서 이 자리가 너무 작죠, 사실. 그건 어디 일간지 이런 데서 기사를 한번 써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요 타이밍에 한번. 네. 뭐 나올 거예요 아마 내일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이 자료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예. 자,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 갈까요? 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독일 안과 의사가 라식 수술을 너무 많이 하는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독일 의사가 무면허 의사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독일 의사는 국내에서 라식 수술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지상파의 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국내 라식 수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안과 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고발 이유가 한국계 독일 의사인 L씨가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했다. 즉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서 의료법 위반을 했다는 것이라고 해서 안과 의사회 쪽에서 고발한 것입니다. 지금 이거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알잖아요. 이제 그 어떤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니셜 처리는 했거든요.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래요. 지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변 이거 하면은 걸려요 우리가? 이거 말하면 이런 경우에? 요새는 뭐 기소만 돼도 막 무죄 추정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막 허하게 뭐 얘기하는. 그냥 막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분이 아주 저희도 취재를 좀 했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골 때려요. 네. 일단 한국계이고 독일 국적이죠. 독일 예, 국적이고 독일에서 의사 면허를 획득한 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안과 전문의인 것 같진 않아요. 독일에서도. 한국 의사가 면허가 없는 거는 당연하고. 그죠? 예, 그 안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는 한데요. 뭐 안과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뭐 안과 전문의를 수료했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독일에서 의대를 나온다는 이야기는 맞고요. 또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쪽에서 안과 의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뭐 독일 쪽에서도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뭐 의학 박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박사 학위를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안과 전문의를 안과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치고 전문의를 딴 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의사 면허가 없는데 강남에서 환자를 진료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안과 의사회에서 한동안 이제 이걸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데요. 뭐 출국 금지 뭐 이런 거를 신청했다던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계 독일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안과 의사회 쪽에서는 출국을 해버리면은 기소 유예가 되면서 이제 고발된 것이 좀 유야무야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까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는 했어요? 아니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럼 지금 그냥 가면 되네? 아직 출국 금지 안 됐습니까? 예, 뭐 출국 금지 요청은 검사가 이제 지휘를 해서 그러니까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결국엔 문제가 됐네요. 네. 김변도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예,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라식 시장이 반으로 줄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여름만 해도 이분 얘기 때문에 이게 MBC 뭐 KBS인가 하여튼간 중요한 지상파에서 아예 이분이 얘기한 게 굉장히 그 비중이 있다라고 굉장히 시사 프로그램으로 아예 그냥 독일에서 온 정말 명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명의 안과 의사가 내부 고발을 한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쫙 나갔는데 지상파가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해서 뭐 라식 하시는 병원들 굉장히 곤란을 당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는 근데 이 양반이 주장했던 게 다른 안과 의사들, 국내 안과 의사들이 하는 건 다 위험하니까 내가 개발한 특별한 방법으로 와서 우리 병원에 와서 해라 이거였잖아요. 결론이. 특별한 라섹 수술 방법이 있다고. ASA 뭐 이런 아사르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내가 하는 특별한 라섹만 안전하고 나머지는 다 사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 그죠? 좀 나만 저는 근데 재미있는 게 지상파에서 그런 거 검증조차도 안 하고 내보냈다는 거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시청률 지상주의의 폐해죠. 요새 채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네. 제가 실제로 이제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병원에 이제 그 로비에
TV에 그 지상파 나갔던 방송된 부분이 계속 무한 반복 재생되고 이거는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치사 고발 프로그램을 광고로 활용을 했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병원이 결국 사무장 병원일 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한국 의사 면허가 없는데 그렇게 자기가 TV에 나온 거를 틀어놓고 환자 진료를 하고 뭐 다른 이제 한국인 의사가 같이 일하고 그렇죠. 이랬으니까. 예. 네. 다시 동업했다면 사무장 병원으로 법적 판단이 가능하죠. 하여튼 그 안과의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할까요?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 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이슈 내망현 시간입니다. 오늘은 품격 있게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또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자, 일각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급여 내용이 좀 부실하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하고 있는 곽성순 기자, 아까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네. 원래 여기서부터 출연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예, 우선 전체적으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복지부가 오늘 7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수가 형태를 보면 일당 정액제를 기본 모델로 도입되는데요. 일단 정액제라는 게 쉽게 말해서 환자 1인에 대해서 하루 진료비를 결정을 이미 해놓고 그만큼만 공단에서 이제 지불을 해주는 거를 일당 정액제라고 어떤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든 무관하게. 그렇죠. 네. 예. 하루에 그만큼만 준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보면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 관리, 뭐 음악 미술 등 요법 치료, 임종실 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해서 일당 정액제를 채택했다. 이렇게 이제 복지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당 정액제가 도입되면 하루에 얼마로 수가가 책정이 됩니까? 네, 일단 건보급여는 뭐 상급 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병원, 의원 뭐 다 됩니다. 이 호스피스 관련 입원을 하면 다 되는데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5인실과 그다음 2인실부터 4인실 여기까지가 이제 급여가 되고 의원급 같은 경우는 이것들도 다 되고 1인실까지 급여가 됩니다. 1인실까지요. 우리나라에서 1인실이 급여화되는 네. 거는 정말 뭐 극히 드물죠. 그러네요. 특별히 격리가 필요한 뭐 몇 가지 그렇죠. 경우를 제외하면은. 네. 근데 이제 그 수가가 다 책정했는데 그걸 다 불러드리는 건 이제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몇 개만 소개를 드리면 상급 종합병원을 예로 들면요. 이 상급 종합병실 호스피스 병동 5인실에 입원을 하시면 그 환자 1인분 한 분당 기본 수가가 23만 2,605원.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좀 고용해서 등급이 좀 올라가면 거기 이제 가산금을 더해서 최대 금액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26만 1,709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5인실이 아니라 이제 2, 3, 4인실, 2인실, 네. 3인실, 4인실 가격은 그렇죠. 다 똑같이 같습니다. 책정이 네, 됐는데요. 같습니다. 네. 네. 그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그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상급병원 5인실의 경우에 각각 28만 3,932원, 그다음 32만 3,184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의원급 1인실이 급여가 되는 거에 좀 놀라셨는데요. 여기 가격을 좀 보면 기본 수가가 23만 5,094원, 그다음 최대 금액이 27만 4,042원으로 상급종합병원 5인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가는. 자, 이 20몇만 원이지만 실제로 환자가 내는 돈은 5%밖에 안 되죠. 예. 암 환자이기 때문에 특성 그 예. 특례를 받기 때문에요. 5%만 내시면 됩니다.
자, 2인실, 4인실 경우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수가를 책정했는데요. 이 경우 환자들이 4인실보다는 2인실을 찾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일반 병실의 경우에는 좀 조용하고 좀 깨끗하고 안락하고 뭐 이런 좀 적은 인원이 들어가는 병실을 선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부에 좀 물어봤는데요. 이 호스피스는 좀 특성이 일반 병실하고 달라서 2인실보다는 3인실이나 4인실을 현장에서 좀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유가 두 분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같이 이제 쓰시다가 네.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한 분이 먼저 이제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혼자 남는 분이 정서적으로 꽤 힘드시거나 이런 경우를 겪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실제로 5인실에 계시다가도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날 나머지 그렇죠. 네 분들은 하루 정도는 완전히 아주 침울하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굳이 2인실, 3인실, 4인실을 다 나눠서 수가를 책정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2인실부터 4인실까지는 같은 금액으로 책정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당 정액제 모델을 채택을 했는데 이 모델은 불필요한 진료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진료도 정액이니까 그렇죠. 병원 측에서 제공을 안 할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느냐. 이게 이제 예. 그 DRG랑 결국 비슷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돈을 네. 조금 써야지 남는 게 많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네.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걱정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에 대한 뭐 방책은 마련을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도 그런 점을 당연히 알고 있어서 몇몇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돈을 주는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적용하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혈액암 환자에 투여되는 수혈, 그다음에 이제 말기 콩팥 환자의 기존 투석 치료, 그다음에 이제 신경 차단이나 파괴술, 그다음 뼈 전이 통증 등 완화, 뭐 이런 걸 할 때 하는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대적으로 좀 빈도가 적고 매일 하는 건 그렇죠.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약간 좀 뭐 이런 고가로, 부분들이네요. 네. 고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복지부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이미 책정을 해놨는데요. 복지부가 가격을 책정했다고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건정심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정심에 이제 3월이나 4월 중에 안건을 올리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4월, 5월쯤에 이제 고시를 하고 6월에 홍보해서 7월에 시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7월 시행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복지부가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정해진 법적인 절차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 4월, 4, 5월, 6월 홍보 이렇게 7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좀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왜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말기암 환자들은 7월까지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러네요.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호스피스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라는 기사를 딱 보고 이거를 좀 이용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7월부터야. 이미 뭐 네.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조금 땡길 수가 뭐 없을까, 지금 호스피스 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수가가 마련돼 있지 그렇죠. 않아가지고 네. 준비를 못한 병의원에도 준비 맞습니다. 기간도 또 네.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네. 얘기하는 것도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취재 과정에 들었을 때 이번 이 수가를 책정해 주는 게 네. 물론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 이제 호스피스를 하고 싶어도 이런 수가나 이런 게 마련 안 돼서 뛰어들지 못했던 병의원들이 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이런 좀 호스피스 병동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또 복지부에서. 호스피스에 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간병인 비용이잖아요. 네. 이 부분 또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까? 네, 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간병도 급여가 됩니다. 되는데 이제 조건이 붙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간병 급여화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력 요건을 갖췄다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의료기관에서 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원으로 고용을 하시는데 지금은 보통 파견받는 식으로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네. 환자분이 직접 환자가 알아서, 하시거나 네. 이렇게 하시는데 병원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되고 이 고용도 뭐 한두 명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간병인 한 명이 환자 3명을 돌볼 수 있는 비율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는 왜냐면 병원 정규직만 입장에서는-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네. 비정규직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그러니까 했는데 고용을 해야 된다는 뜻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다 그 포함되는 파트타임도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파트타임도 저 고용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을 제공하는 게 이른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봐도 그 4대 보험이 네.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어쨌든 그러면 계산을 좀 해봐요. 만약에 호스피스 병동을 20병상을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환자 3명이니까 대략 하면 7명 정도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7명이 24시간 365일 계속 일할 수 없잖아요. 네. 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아무리 간병인이 좀 오랫동안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막 10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3교대가 주 네. 40시간 또 그러니까요. 근로기준법상의 한 뭐 규정도 있으니까. 병상 수하고 거의 맞먹는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간병 급여를 받으면 그 수가가 이제 정액 수가에 플러스가 되는데 네. 환자 1인당 8만 원이 플러스 되는 1인당 8만 원. 원. 하루에 하루에 일당 정액이니까. 38에 24고요. 24만 원. 24만 원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근무를 못 하잖아요. 3교대를 하면은 결국 8만 1인당 원인데. 8만 원 정도 그러면은 급여하고 그걸 3개월이면은 퇴직금이나 뭐 각종 수당하면 240만 원 한 달에. 어, 네,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언뜻 네. 머릿속으로 대충만 산수를 해봤을 때. 다 이 20병상, 지금 제가 이제 20병상을 예로 들었지만, 이게 다 굴러간다고 가정하면은, 매일 또 꽉꽉 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정하면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그렇죠. 하지만, 네. 호스피스 병동의 특성이상, 또 이게 늘 그럼요. 뭐 이렇게 네. 환자가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까요? 예. 호스피스 병상이 그리고 제가 20병상을 예로 들었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또 병원별로. 예. 전문으로 그것만 하는 기관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간병비 급여는. 이 간병 지금 아까 5%만 내면 본인 부담금은 된다고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가령 30만 원이라고 해도 5%면은 15,000원이죠. 15,000원 예. 밖에 그래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병인이 하루에 8만 원, 뭐 7만 원 하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 그게 급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크죠. 체감하는 어떤 맞습니다. 혜택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시는 의사분하고 통화를 보도자료를 낸 후에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지금도 호스피스에 오시는 분들은 네. 병동에서 내는 돈, 병원에 내는 돈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네. 몇십만 원 수준이다. 네. 근데 이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그게 네. 이제 한 달에 몇십만 뭐 원 200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이상 뭐 원래.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이게 급여가 안 되면 사실상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호스피스 병동을 지금보다 확 월등히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간병인 서비스를 그러면 인력 기준을 안 채워도 되는 거죠. 안 채우고 그냥 그렇죠. 그건 어차피 하겠다라고 비급여고 하면, 네. 환자가 그냥 하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간병인을 강제로 고용하게 정책을 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그래서 좀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급여로 8만 원 주겠다. 복지부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관련과 담당자가 뭐라고요? 예. 이걸 만들 때 그런 고민도 사실 했었대요. 이 간병 급여가 워낙 큰 건이니까 네. 의무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걸 좀 넣을까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음 이제 호스피스에 대한 수가를 처음 시작하는 상황인데 그걸 강제 조항으로 의무 조항으로 넣어버리면 참여하는 병의원이 너무 적을 거다.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일단 예, 정책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병원을 좀 저변을 늘려놓고. 넓혀놓은 후에 네.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이 간병 서비스, 간병 급여를 좀 늘려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정부의 인식 변화하고 정책적인 그 지원 이거는 되게 그렇죠. 바람직하고 네, 바람직합니다. 훌륭하신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네. 뭐 희구라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고 예. 이 시범 사업을 올해 지금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동안 올해 이제 했었죠. 지지부진했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전향적으로 이 결정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러게요. 정부가 확실히 의지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게 시범 사업 때 수가보다 거의 2배가 올라. 그렇습니다. 네. 제가 딱히 여기다 뭐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네, 지금 뭐 예. 이 병원 규모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거의 정도? 2배, 네, 거의 두 배 2배를 정도.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호스피스 전국의 병상 숫자가 제가 지금 800 몇십 개인가밖에 없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말기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의 숫자하고 이 병상 수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선진국의 뭐 한 4분의 1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호스피스를 새로 이제 주로 해서 의원이나 뭐 병원 개업하려고 한다면 어느 쪽 의사들이 주로 할까요? 통증? 뭐 가정의학과? 글쎄요, 내과 의사는 당연히 다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뭐 네. 가정의학과나 가정의학과 뭐 분들 통증,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네.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딱 전문 과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이 완화 의료라거나 이 임종 관리 이런 거는 이제 의학의 한 분야로 이 여러 의사들이 따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전문공 과목이 뭐였든 간에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 뭐 누구든지 제공할 수 있을 그러게요.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아주 특별한 무슨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주변에도 이제 이 호스피스용 의료기관이 다수 생기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기대해서 정책을 펴고 펴고 수가도 있는 좀 크게 높여준 거긴 한데 네. 걱정도 있어요. 네. 뭐죠? 이게 혹시 또 이렇게 좀 하루에 막 20몇만 원, 3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우리 저질 요양병원들이 난립하는 것처럼 그렇죠.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빙자해서 말기암 환자들을 데려다가 그냥 밥만 주면서 또 정부 돈을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또 생기진 않을까. 거기다가 또 네. 암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건강식품 팔고 네. 또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병원들은 또 사무장 병원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말기암 환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유치해 놓고 네. 돈벌이 목적으로 활용하는 지금 네. 이미 일부 노인 요양병원들이 네. 말기암 치료한다면서 네. 뭐 이렇게 많이 팔고 정부에서 그러죠. 정액으로 받으면서 자꾸 비급여로 팔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어떤 법에 있는 그 의료법에 명시되는 건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호스피스 병동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네. 요양병원이 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을 못 해요. 되는데 한방병원은 또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그 법을 만들 때 약간 조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그런 상황이라서 아니, 실제로 네. 요양병원 협의회 같은 데서는 이런 관련 공청회나 이런 게 열리거나 뭐 하면 항상 거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요양병원에서는 왜 이거 호스피스 못하게 하냐. 벌써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게요. 그게 고시가 아닐까요? 급여 고시 관련.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하여튼 지금 이 급여화가 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그 틈새를 사기꾼들이 또 파고 들어가지고 환자들한테도 빼먹고 정부에서도 빼먹고 이런 시도를 못하도록 뭔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잘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제도는 시행을 했는데 또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없을 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청년의사가 잠입 취재하셔가지고 최대한 못하도록 막고 발본색원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또 적발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좁히고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 전문가 한 분 또 모시고 저희가 다다음 주쯤에 일정상 다다음 주쯤 될 것 같아요. 아마 요 하시는 분 꽤 요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요 급여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 호스피스 관련 주제를 좀 깊이 있게 한번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요. 네, 7월 시행 전까지 자잘한 몇 가지 보완할 부분들 잘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이왕이면은 더 많은 환자들에게 또 혜택이 돌아가고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뭐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합당한 또 대우 수가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찌 보면 정부 정책 비판만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좀 칭찬이란 말은 좀 그렇고 참 잘하셨어. 칭찬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자, 이슈 내망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희구라 청취 소감 밝히고 싶으시죠? 예,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한 다음 날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